자, 제가 너무 말이 많네요. 벌써 6 분이나 썼네요. 자, 박진우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전 네, 많이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채팅창은 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개입하거나 질문을 던지시거나 이러면 제가 늘 보고 있을 테니까요. 채팅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김용 교수님이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찬사를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교수님께 제가 신사를 굉장히 많이 셨죠. 엄청난 신사를 많이 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의 논문 심사 위원장을 맡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시국이었죠. 코로나 시국에 논문을 쓰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그 논리 구조나 생각들을 쭉 이렇게 펼쳐갔었는데 교수님의 한마디에 논문의 대략 한 80%를 바꾸었던 그래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논문을 쓰게 된 박사학위 논문이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던 또 교수님께 큰 신세를 졌고 또 교수님의 강의를 참 많이 들었어요. 석사과정도 그렇고 박사과정도 그렇고 교수님 강의 덕에 새로운 관점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하게 됐고 제가 지금 이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강의와 컨설팅을 하면서 교수님한테 받았던 그런 트레이닝 방식 또 생각하는 방식 또 특히나 이제 인지적 관점에서 산업 조직 심리학을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습관이나 그런 관점들은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평생 어디서든 배울 수 없었던 아주 놀라운 그 노하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제가 빚진 감정이 있고요. 그 빚진 감정을 교수님께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수님은 또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배들한테 갚아라. 그건 이게 나한테 갚는 게 아니라 후배한테 갚는 게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도 특히나 이제 아주대학교 후배들이 저한테 연락을 오거나 또 이렇게 많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발벗고 어떤 스케줄보다도 최우선으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또 나름 또 제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작은 인연이지만 이 인연을 기반으로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응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교수님 앞에서 약속드리는 아, 예, 좀 부끄럽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온보딩 솔루션을 주제로 잡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보딩 화두예요. 원보딩이 굉장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보딩을 얘기하면서 참 부끄러운 제 이력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HR 스텝 경력이, 그러니까 처음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성균관대 산업심리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 세 군데 정도 회사를 돌아다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온보딩이 안 됐다는 얘기죠. 뭐 조직 부적응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조직에 계속 진득하니 있지 못하고 한 뭐 3년, 4년 뭐 이 간격으로 계속 회사를 옮겼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직장이 이제 이게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운 좋게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한 8개월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직장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강의와 컨설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와중에 약간의 이런 학문적 목마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때 저한테는 구세주가 나타났죠. 이분이 바로 제 학부 때부터 제가 아주 좋아했던 선배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의 이름이 성함이 바로 신강현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학부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조교님, 가장 인기가 많았던 우리 선배가 바로 신강현 선배였는데 이 강현 선배께서 또 아주대학교에서 자리를 잘 잡고 계셔서 염치를 불구하고 가서 말씀을 좀 드렸죠. 저도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와라. 내가 너를 챙겨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아주대학교를 입학하게 됐고요. 갔더니 다른 사람 강의보다는 김경일 교수 강의는 무조건 들어야 돼. 그래서 김경일 교수님 강의와 신강 교수님 강의를 위주로 그렇게 이제 대학원 과정을 쭉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저한테는 뭐 아주 좋은 기억이고요. 뭐 잊지 못할 아주 대단한 추억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저는 온보딩을 못한 사람이 온보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결핍된 분야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 패러다임에서 거의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온보딩은 배에 탄다는 의미죠. 그래서 선원이 잘 적응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렇게 잘 적응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바로 온보딩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원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어떤 사람 생각나세요?
선언. 저는 선언하면 세일러문 그, 그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그 세일러문이 생각이 나거든요. 세일러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좀 이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온보딩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했겠죠. 이게 달의 요정인데 달의 어떤 전기를 받아서 지구에서 이게 정의를 구현하는데 뭔가 온보딩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그 기간은 얼마일까? 그 기간은 얼마일까를 보게 되면 그 기간은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온보딩 기간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온보딩을 크게 보면은요, 작게 나눠보면, 프리보딩 기간이 있고요, 또 보딩 기간이 있고, 어댑테이션 기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작게 보면은 한 6개월, 좀 길게 보면 한 1년 정도, 요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게 이제 많은 조직에서 실제 시행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진입 단계와 적응 단계, 정착 단계, 요 정도 수준을 구분을 해서, 특히나 이제 정착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 사회화, 그러니까 조직 소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 구현화시킬 거냐라고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또 멘토링 제도를 실시를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지원을 하고 뭐 이렇게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요. 그리고 원보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쉽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원보딩이 중요한 이유. 이렇게 1년 동안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년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을 거고 또 1년 후에 또 벌어지는 일도 있을 텐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우리가 또 심리학을 배웠으니까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요인들을 이게 좀 잘 안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게 쉽게 머릿속에 좀 그려질 텐데 우리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1년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잘 적응하지 못했을 때 도대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여러분들 키워드를 한번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센스를 한번 볼게요. 그렇습니다. 역시 김영일 선생님이 가장 훌륭하셔. 이직 혹은 이직 의도. 그쵸? 턴오버 혹은 턴오버 인텐션. 그것은 그렇죠. 예, 적응하지 못해서 뭔가 좀 스트레스가 과도한 상태에서의 어떤 그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표현들. 아까 이제 번아웃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것들. 또 지각, 그쵸?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과도한 음주. 또 퇴사, 이직 퇴사, 무기력. 위태경 선생님 훌륭하시네요. 네. 결근. 예, 예. 혹은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또 조직 심리학에서 좀 이슈가 되는 상황이 있죠. 그게 바로 quiet quitting이라고 하는 조용한 사직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다양한 어떤 부정적인 그 조용한 퇴업이나 맞습니다. 예, 이런 현상들이 반드시 좀 나타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온보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직무 몰입이라든가 이직 의도라든가 좀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실제 현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사람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에 대한 우려점을 분명히 좀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좀 덜 나타나는 기업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국내 우수 사례로 이런 회사들이 꼽혀요. 물론 이제 빅히트는 이름이 바뀌었죠. 예, 요즘 한참 이슈잖아요. 여하튼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업들은 사람인도 온보딩이 힘든 회사. 그쵸. 사람인도 이직이 아주 잦습니다. 이게 사람 관리하는 회사들이 실제로 사람 관리를 참 못하는. 역시 결핍된 것들을 못하는. 예. 뭐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궁금한 건 이런 거죠. 도대체 뭘 보고 잘했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심리학을 배운다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인과적 모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 뭐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뭐 카카오뱅크는 이렇고 또 뭐 토스는 이렇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공통적인 요인들 이 공통적인 요인들이 만약에 선행 변수가 있고 또 만약 매개나 조절 변수가 있고 어떤 결과 변이 있다면 이런 변인들 위주로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게 우리가 되게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가장 잘하는 일은 이런 상황에서 뭘 보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또 어떤 선행 변수가 있었길래 어떤 조절 변이 있었길래 이걸 우리는 잘한다고 얘기했을까? 어떤 이런 좋은 결과 변이를 만들어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상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한 대로 우리 온보딩 프로그램을 좀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의 시각으로 온보딩 프로그램을 좀 보자라는 게 제가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예요. 저희 컨텐츠는 이런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경영학이나 혹은 뭐 일상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 소위 말해서 벤치마킹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위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린 적어도 그렇게 트레이닝 받지는 않았잖아요. 사례 위주로 트레이닝 받기보다는 그 사례의 공통점은 뭘까? 이 요인들 중에서 왜 어떤 특정 기업에서는 이 요인이 성공 사례로 나타나지만 어떤 또 다른 기업에서는 똑같은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게 이제 심리학자가 되게 잘하는 일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온보딩을 한번 쳐다보자 라는 게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좀 정리해보면 심리학으로 본 온보딩 이슈는 크게 한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온보딩이 갖는 심리학적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흔히 얘기하는 온보딩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적응 기간을 갖고 그 적응을 잘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패턴들, 뭐 이런 패턴들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은 어떤 개입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조직적 관점에서 보는 어떤 그 온보딩이라면 심리학에서는 이걸 좀 넘어서는 뭔가 좀 통찰, 또 우리 교수님 좋아하시는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면 특히나 온보딩의 관점에서 이건 뭔가 좀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온보딩 관련해서 뭐 이렇게 강의나 컨설팅을 의뢰받게 되면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들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관점, 그런 관점에서 어떤 통찰을 좀 제공하고 있어서 참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뭐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뭐 통찰이나 지혜가 아니라 심리학을 학습하면서 받았던 트레이닝, 그 트레이닝이 그대로 어떻게 뭐 이 컨설팅 과정에 드러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솔루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갖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나 패러다임에 너무 익숙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린 얘기도 너무 쉽게 좀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저와 같은 비슷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받았던 그 트레이닝을 좀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심리학이 보는 관점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온보딩을 심리학으로 다시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아니라 심리학으로. 두 번째는요, 심리학을 누군가 저한테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심리학이 도대체 어떤 학문이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래요? 측정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이렇게 측정이고 스케일이고 메저먼트고 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온보딩을 측정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올바를까?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보딩에 관련된 변수는 뭘까? 선행 변수가 있을 거고 조절이나 매개 변수가 있을 거고 또 그것을 결과로 나오는 건 결과 변이 있을 텐데 그 변수들은 도대체 어떤 변수들이 가장 관련성이 높고 또 이런 변수들 중에서 가장 유효한 변수 혹은 가장 가중치가 높은 변수는 뭘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네 번째는 온보딩이 좀 잘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어떤 선천적 특성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어떤 후천적으로 보이는 그런 경향성도 있을 거고 이런 어떤 개인차 변수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그게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온보딩을 본다면 심리학이 온보딩을 쳐다보는 하나의 어떤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온보딩의 심리학적 의미는 일단 우리는 진화 심리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유기체로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물들은 크게 한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죠. 첫 번째는요, 그 어떤 상황에 잘 적응하는, 잘 묻어가는 피팅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피팅 인 한다고 해서 생존 확률이 높지 않죠.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생존과 번식이잖아요. 생존과 번식이듯이 진화에서 늘 이렇게 진화 심리학에서 늘 얘기하는 게 두 가지 키워드가 생존과 번식이듯이 피팅인은 생존에 유리할 수 있지만은 번식에는 불리하거든요. 번식을 하려면 마치 이 공작새처럼 스탠딩 아웃하는 그 뭔가 있어야 돼요. 워낙 뭐 잘하는 사례지만은 그 수컷 공작새의 이 화려한 깃털 생존에 불리하죠. 따져보면 천적의 눈에 띄기도 쉽고 그 다음에 도망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화려한 깃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스탠딩 아웃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화려한 깃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의 DNA가 얼마나 우수하냐. 얼마나 우수하냐. 이것을 뭐예요? 코스트리 시그널. 이렇게 값비싼 신호로 암컷한테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뭐 진화 심리학에서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도 워낙 잘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온보딩의 심리학적 의미는 저는 보건대 이게 심리학이 아닌 관점에서 온보딩을 볼 때는요. 피팅 인만 봐요. 그래서 피팅 인 아까 우리가 소셜라이제이션 조직 사회화 이런 얘기 앞단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보딩에 관련된 비즈니스 저널이나 온보딩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 사례들을 보시잖아. 그러면 목표 결과 변이 뭐냐면 피팅인이에요. 얼마나 소셜라이제이션이 잘 돼 있느냐, 어댑테이션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요거 많이 본단 말이에요. 요거 많이 봐요. 근데 우리가 심리학자가 개입을 한다면 좀 다른 관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팅 인만 가지고는 지구상에 생존하기 어려웠잖아. 살아남기 어려웠잖아. 뭔가 스탠딩 아웃하는 그 뭔가를 얘기해야 되잖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오어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오어 조건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피팅과 스탠딩 아웃은 사실은 온보딩에 있어서 피팅 인만 답이 아니고 스탠딩 아웃도 함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그게 심리학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그 방식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심리학에 관련된 논문들은 그런 걸 증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관련된 연구들을 몇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는 fitting in와 standing out이 이게 만약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fitting in 돼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조직에 잘 적응돼 있으니까 보호색을 띠면서 그쵸 눈에 띄면 안 되잖아. 뭔가 참 잘 들어가 있는 거야. 요 상태 하고 거기서 막 튀어서 막 눈에 띄기 쉬워. 내가 되게 잘났어. 내가 아주 화려해. 나는 아주 훌륭한 DNA를 갖고 있어. 막 이런 거 하는 것은 이건 뭐야? 스탠딩 아웃이잖아요. 이 순간 피팅이니 트레이드 오프가 되잖아. 즉 얘는 줄어들고 얘가 높아지는 마치 시소 같은 이런 느낌이 아닐까? 라는 건데 실제 이런 주로 이제 스탠퍼드에 있는 학자들이죠. 이분들이 연구한 자료를 보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른 논문에서 좀 볼게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자,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A라는 조직이 있고요. B라는 조직이 있고 C라는 조직이 있다고 우리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B라는 조직에 제임스가 있고 로버트가 있습니다. B라는 조직에는 제임스가 있고 로버트가 있어요. 여기서 실선은요. 스트롱 타이예요. 강한 연결이야. 점선은 위크 타이, 약한 연결이에요. 자, 제임스를 보세요. 제임스는 이 B 조직의 소위 말해 인싸야. 그러니까 B 조직에서는 제임스를 통과하지 않고는 거의 많은 실선들이 다 누구랑? 제임스랑 연결돼 있어요. 이 제임스는요. 이 조직 내에서 점선 거의 없어. 실선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해 인싸 중에 인싸, 왕인싸가 바로 제임스입니다. 로버트를 보겠습니다. 로버트는요. B 조직에서 제임스만큼 많은 실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 얘는 외부 C 조직과 A 조직의 스트롱 타이를 갖고 있다는 거. 이게 로버트의 장점입니다. 자,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자, 이 제임스, 사실은 조직에는 수없이 많은 제임스가 있을 거고, 수없이 많은 로버트가 있겠죠. 조직에는 수없이 많은 제임스와 수없이 많은 로버트가 있을 거예요. 이때 제임스와 로버트 중에서 누가 성공 확률이 높은가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분석 방식은 여기서 썼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네트워크 컨스트레인이라는 방식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통계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좀 쉽게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컨스트레인이 뭐냐면 스트럭처럴 홀이라는 걸 가지고 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 공백이라는 거잖아요. 구조적 공백이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로버트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로버트가 없어요. 로버트가 B 조직이 없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뭐도 끊겼어요? C도 없고 물론 A는 존재하겠지만 C는 없어지겠죠. C는 없어질 거야. 얘는 사라질 거예요. 즉 이렇게만 남겠지. 그쵸? 이렇게만 남을 거야. 로버트가 사라지면요. 이렇게만 남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버트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로버트가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있는 바람에 얘하고 얘의 연결들, 즉 이런 연결들을 이 연결들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로버트가 없었다면 이 공백을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니 공백이 없잖아. 빽빽하잖아. 근데 얘가 있는 바람에 이런 공백들이 생기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구조적 공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로버트가 있는 바람에 구조적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스트럭처 홀이 매니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얘가 로버트란 얘기야. 그쵸? 그럼 제임스는 뭐예요? 얘는 퓨어한 거지. 얘가 빠져도 공백 자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 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자, probability of poor evaluation. 그러니까 성과평가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낮은 거? 걔는 뭐예요? 얘가 퓨어할수록 낮을수록 높아지는 거야. 그쵸? 아웃스탠딩 하는 것. 아웃스탠딩은 뭡니까? 눈에 띄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스탠딩 아웃이에요. 걔는 뭐야? 얘는 매니할수록 얘가 높아요. 자, early promotion. 그러니까 조기 승진하는 겁니다. 조기 승진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스트럭처 홀, 즉 로버트 같은 애들이 조기 승진하는 거예요. 또 라지 보너스 많이 받는 애들 있잖아요. 누가? 로버트 같은 애들이 보너스 많이 받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조직에서 승진 빠르고 보상 많이 받고 인정 많이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제임스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B 조직의 인싸가 아니라 약간 아싸 느낌이 있지만
A나 C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연구가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연구진들이요 5년간 무려 1,0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집요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연구를 하려면 진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 좀 무식하게 한 거잖아요. 1,0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를 쭉 분석해 봤더니 아까 우리 이런 말씀 드렸잖아. 로버트가 있고 제임스가 있다. 근데 이것은 세상에 조직은 많다. 이 많은 조직 중에서 많은 제임스들과 많은 로버트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 분석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로버트의 위치에 있었던 이 위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여기 딱,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인지 랩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회나 산업 조직이나 이쪽 랩에 연결만 갖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통하지 않으면은 산업 조직하고 소통이 안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근데 인지에서 아싸야. 이런 사람들이 과연 나중에 보니까 대학원 졸업을 할 때 더 많은 어떤 이렇게 평판이 좋고 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좋은 어떤 그 아티클을 쓰고 뭐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로봇들이 성공했을까요? 그랬으면은 이 연구가 재미가 없었겠지. 그렇잖아요. 이 연구가 재밌었던 것은 모든 로봇가 성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로봇, 즉 로봇의 속성 중에서 이 속성을 갖고 있는 로봇은 성공을 하고 이 속성이 없는 로봇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속성은 뭘까요? 그게 우리가 피팅인과 스탠딩 아웃의 AND 조건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이전 논문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Cultural Embeddedness. 배태성이라는 건데 배태성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잘 정착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화적 정착 정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얼마나 잘 수용하고 그 문화를 얼마나 입이 잘 돼 있고 그 문화에 얼마나 잘 정착돼 있느냐 이것을 embeddedness라고 표현해요. 이 연구를 그래도 국내에서 꽤 잘하시는 분이 우리 산업조직 랩의 출신이신 이종현 교수님이세요. 이종현 교수님이 직무 배태성 관련해서는 꽤 좋은 논문을 많이 쓰셨어. 특히나 이제 그 오인수 교수님과 또 신강현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의 공조로 배태성 관련된 연구들이 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그 배태성은 그분들의 논문을 보시는 걸로 하시고 자, 넘어가서 자, 모든 로봇들이 다 성공한 게 아니라 어떤 로봇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B 조직에 잘 피팅된 로봇 B 조직에 피팅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 로봇은 어떤 형태로 보일까? 인지나 사회 가가지고 다 뭐 욕해요? 산업 조직이나 사회 가가지고 다 인지 욕하고 있겠지. 우리 랩은 이래서 안 돼요. 이러면서 우리 랩은 고인물이 있어요. 우리 랩은 교수님이 너무 바빠요. 이런 얘기 막 해갖고 험담이나 하고 다니겠지. 그 로봇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어떤 로봇가 성공하냐면 기본적으로요 B의 배태성이 있어야 돼요. B에 완전 무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B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요. 즉, 우리 아주대학교에서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에서요. 우리 아주대학교 인지 랩만큼 좋은 랩이 없어. 나는 이 랩 했던 게 너무 행운이야. 이걸 바닥에 까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바깥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이 로봇들은 성공 확률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로봇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로봇들은 성공한 로봇과 그렇지 않은 로봇가 있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 보여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비슷한 연구들은 꽤 많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야. 우리가 이제 그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를 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빅네임이 있죠. 빅네임은 여기 보는 이분이죠. 알버트 라즐러 바라바시라는 분이에요.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연구를 보면 되게 재밌는 연구 하나 있어요. 무려 한 60만 건 정도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세상에 주류 화가들 있잖아요. 주류 화가들. 그쵸? 주류 화가들은 뭐예요? 처음에 아주 승승장구 잘 나가요. 주류 화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정상급 미술관, 즉 A급 이상의 미술관에 전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하방 경직성이 있어.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B나 C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어. 한번 처음에 엔트리 레벨에서 좋은 데 딱 전시가 되잖아요. 평생 계속 그쪽만 돌아. 이 사람들이 있어. 대단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처음에는 별 보잘 거 없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술가들, 특히나 미술 하시는 분들은요, 90%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싼 가격에 자기 그림 못 팔아. 그러니까 즉 바닥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90%야.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늘 이렇게 굶고 힘들고 아프고 뭐 이런 직업 있잖아. 그 직업 예술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술가의 전형 중에 그 미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90%야. 그분들은 90%야. 시인들은 더 높을 거야 아마. 90% 되는 사람들이 비주류예요? 근데 이분들이 분석한 건 뭐냐면 그 90%의 비주류 중에서 주류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 주류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그 즉 비주류에서 주류가 되는 유일한 방식이 존재한다. 그 단 하나의 방식이다. 다른 방식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방식은 뭘까요? 그 방식. 여러분들 의견? 튀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그리지 않은 거 아주 이상하게 그리거나 그 행위예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튀면은 그 스탠딩 아웃 하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옮기거나 안 옮기는 거. 역시 교수님이 정답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90%의 바닥을 까는 어떤 미술가들이에요. 근데 어느 화랑에서 여러분들 작품 전시해 준대. 되게 고맙겠지. 엄청 고마울 거 아니에요. 계속 거기에 전시를 해. 계속 거기를 전시를 해. 우리 김경윤 스님의 첫 번째 책은 진성북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도 역시 진성북수예요. 왜요? 아마도 교수님은 빚진 감정이 있었겠죠. 진성북수가 너무 좋은 거야. 그 박산진 사장님부터 해서 이분들이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거지. 나를 이렇게 챙겨주다니. 또 홍보도 되게 열심히 잘해주셨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만약에 교수님이 이건 이제 이건 가정사고예요? 카운터 팩츄얼 띵킹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사고인데 만약에 교수님이 진성북수에 계속 책을 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교수님의 어떤 명성, 명예 이런 게 좀 생겼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성북수가 메이저 출판사는 아니거든요. 아마 메이저 출판사에 처음부터 만약에 런칭이 되셨다면 그렇게 해서 계속 승승장구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만약에 B급이나 C급 미술관 그런 화랑의 전시를 하잖아요. 성공 방식은 단 하나예요. 그 비슷한 급의 미술관을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성공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루마니아에서 내 작품을 실어줬어. 근데 C급이야. 그럼 어디로? 이렇게 영국이든 프랑스든 막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든 아시아든 관계없어. 어디든 내 작품을 실어줄 만한 그런 데를 계속 컨택하는 겁니다. 계속 컨택을 하고 그 레벨은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옮겨다니다 보면 뭔가 기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그 온보딩을 꿈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전 직장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그 조직 내에서 내가 성장하기 어렵다. 그 조직 내에서 내가 성과를 보이기 어렵다. 그 조직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이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팅인과 스탠딩 아웃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존 직장이나 이전 조직이나 이전에 내가 몸담고 있었던 혹은 연을 맺고 있었던 그 조직에 대해서 적어도 피팅인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두 번째는 스탠딩 아웃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질보다는 양이다. 질보다는 양이다. 그 양적 관점에서 많은 어떤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게 많은 컨택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성공 확률의 가장 높은 방식이 된다. 라는 얘기를 이런 연구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 얘는 꽤 오래된 연구예요. 아시다시피 그레노베터 사회학자시죠. 심리학도 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사회학자시니까 그레노베터가 연구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였잖아요. 이분이 7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도대체 무슨 연구를 많이 하셨냐면 우리 회사를 옮기고 났어요. 그랬더니 이전보다 연봉도 높아지고 더 좋은 처우를 받고 이런 거야. 자, 네가 이렇게 좋은 직장 옮겼잖아.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옮겼니?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옮겼니? 라고 물어봤잖아. 그레노베터 연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거였습니까? 평소에 내가 아주 잘 알던 지인이 이런 좋은 자리가 있다고 나를 소개해줘서 그렇게 옮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비율은 극히 낮았다는 거죠. 난 이 사람 거 1년에 한 번 만나거든요. 이 사람 한 6개월에 한 번씩 연락하거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제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옮겼더니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을 옮겼어요. 이게 그레노베터 연구죠.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이론을 창시해요. weak tie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약한 연결의 힘. 강한 연결이 아니라 약한 연결이 더 힘이 세다. 그러니까
weak tie is stronger than strong tie예요. 그러니까 weak tie가 훨씬 더 스트롱한 거야. 이게 이제 이번의 연구의 아주 핵심적인 패턴들인데, 실제로 뭐 이런 연구들은 무수하게 많죠. 무수하게 많아요. 그 심리학자들은 사실은 이런 연구에 많이 꽂히잖아요. 특히나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행복 연구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거 어떤 겁니까? DNA 영향. 무려 50%. 그쵸. 뭐, 이렇게, 너무 잘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소위 말해서 어벤져스들이 모였잖아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다 모였어요. 도대체 행복의 기원이 뭐냐. 우리 성훈 교수님도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지만은, 행복의 기원이 뭐냐. 결과적으로 밝혀진 건 뭡니까? DNA다. Genes and Genetics. 이게 50%다. 네가, voluntary action. 네가 자발적인 어떤 행동을 옮기고, 뭔가 하는 거, 그 별로 도움 안 돼. 환경이 더 중요해. 또 타고난 DNA 중에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는 약간 반전 있는 스토리를 좋아하죠. 반전 있는 스토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늘 안한다 마인드 말씀하시지만은 약간 반전 있는 스토리를 우리는 더 좋아하니까. 이 반전 있는 스토리를 보면 여기서 이제 increase in probability of happiness if alter,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게 됐을 때 probability가 높아진다는 거죠. 뭘 바꿨을 때 높아지냐 이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nearby friend예요. 이게 무려 25%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현재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다면 뭘 바꿔야 돼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을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넘어갈게요. 얘는 높은 거 위주로 볼게요. 얘는 뭐냐면 nearby mutual friend예요. mutual friend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경일 교수님과 김영일 선생님과 오랫동안 우리가 친분을 좀 맺어왔잖아요. 우리 김영일 선생님은 또 저랑 또 반갑잖아. 우리는 만나면 좋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김영일 선생님하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알고 지냈으니까 제가 이제 김영일 선생님을 우연히 광교에서 만나게 됐어. 우리 그때 포켓몬 잡다가 만났잖아. 우리 아들 포켓몬 잡으러 제가 돌아다니는데 그 광교에서 김영일 선생님 우연히 만났거든. 그 김영일 선생님은 내가 만났어. 우연히 만나게 됐어. 근데 김영일 선생님 앞에 누가 있냐면 우리 이지호 선생님이 있는 거야. 거기서 뭐 이지호 선생님하고 김영일 선생님 같이 있는 거예요? 김영일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랩에 진짜 괜찮은 인재가 한 명 들어왔는데,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라고. 이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지호 선생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지호, 김영일, 박준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뮤추얼 프렌드가 되는 거야. 그것도 니어바이죠. 저도 광교에 사니까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뮤추얼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이때 확률은 어떻게 해요? 드라마틱하게 높아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복의 유전은 세다. 그쵸?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있다. probability, 확률은 높일 수 있다. 뭘 통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바꿀 수는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뭐냐? co-resident spouse. 그러니까 배우자랑 같이 사는 거예요. 배우자랑 함께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non-co-resident spouse예요. 이거 뭐 별거가 됐든 아니면 주말 부부가 됐든 일단은 뭐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떨어져 사는 거 이런 거죠. 얘도 어때요? 얘는 그보다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행복을 높일 수 있느냐? 물론 보면 뭐 연구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남자가 여성보다 이런 성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뭐 이렇게 성차를 떠나가지고 이런 연구를 보면 일단은 뭐 이렇게 이게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떨어져 사는 것보다는 더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바예요, 바. 바는 아시다시피 편차잖아요. 분산과 편차를 표시할 때 우리가 바를 표시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떨어져 사는, 그 부부가 떨어져 사는데 엄청 행복한 애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지. 또 엄청 불행한 사람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가 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느냐. 현재 배우자랑 같이 사는 것이 여러분들 행복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그 중에 누군가는 떨어져 사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행복감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연구를 얘기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심리학이 조언할 수 있는 행복에 관련해서 가장 좋은 조언은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 걔들 누굽니까? 저기 맞아. 그 교수님 베이스. 맞아요. 베이스인데 얘들이 이 노래 불렀잖아요. 이게 제가 보건데 행복에 관련된 그 노래로 보는
우리가 음악으로 보는 행복에 관련된 가장 좋은 솔루션은, 심리학의 솔루션은 이 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온보딩이나 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피팅과 스탠딩 아웃, 이것이 엔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엔드 조건에 있어서 하나의 솔루션이 있다면 이런 어떤 네트워크 기반에서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하나의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들여다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심리학이 잘할 수 있는 그 온보딩을 보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점은 온보딩을 그동안 피팅 있는 관점에서 봤지만, 심리학자가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스탠딩 아웃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솔루션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솔루션은 이런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첫 번째 시간에 첫 주제를 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주제는 측정 문제입니다. 측정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뭐 메저먼트 잘못되고 스케일 잘못되고 이러면 최악이잖아요. 논문 중에 최악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나저나 제가 그 쉬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진행할 수 있나요? 11시까지 쭉?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50분 정도 계속 진행을 할게요. 뭐 이렇게 교수님 수업 스타일대로 중간에 혹시 화장실 가고 싶거나 차를 한잔 마시고 싶거나 이러면 자연스럽게 조용히 이석해서 교수님 스타일대로,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온보딩을 측정을 하는데 일단 이 논문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3 컴포넌트로 얘기해요. 3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웰커밍이니까 이게 환대죠. 환대하는데 크게 한 3년을 얘기합니다. 우리 3년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논문의 제목을 보면은요, 일단 뭐 이렇게 논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상상을 먼저 해봐요. 이것도 역시 교수님한테 트레이닝 받은 하나의 아주 좋은 습관인데, 제목을 보고, 또 교수님이 또 우리 김경윤 교수님이 좋아하는 논문의 제목들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변인 위주로 설명 써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그러니까 변인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통찰, 지혜, 이게 이제 그 뭔가 제목이 담겼을 때 이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논문 되게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논문을 보게 되면 좀 상상을 해봐요. 도대체 세 가지 요인은 뭘까? 그래서 제가 상상한 것과 이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는 뭐였냐? 조직이다. 두 번째는 리더다. 세 번째는 코어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논문에서도 이 세 가지, 즉 제가 상상했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서두에 까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원버딩 솔루션을 특정 기업에,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에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기업은 이런 이슈가 있어서 퇴사율이 높아요. 우리 기업은 이런 이슈가 있어서 과거에 다른 직장에 있을 때는 성과가 되게 좋았다는데, 평판 좋았다는데,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와서는요, 평판도 좋지 않고 성과가 나빠요. 특히나 이그제큐티브 레벨, 임원 레벨로 올라가면 온보딩이 진짜 심각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플로 2 레벨에서 누가 한 번 잘못 뽑았어, 온보딩 잘 못해, 이건 뭐예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요. 자원을 많이 쓰지 않아. 근데 자원을 많이 쓴 그런 직책이 있잖아요. 이건 되게 크리티컬하거든요. 그게 이제 임원이야. 이거 잘못했어. 온보딩 잘못해. 아주 큰 이슈죠. 이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리학자로서 특히나 인지를 배운 우리들이 그 장면에 딱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뭔가 솔루션을 줘? 어떻게 주실래? 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측정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주실래요? 그쵸? 그럼 현상을 측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 조직의 현상은 뭘까? 그리고 그 현상을 야기하는 원인은 뭘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상상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또 근거를 찾아야 되죠. 논문을 통해서 근거를 찾고 그걸 이제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몇 가지 더 볼게요. 자, 우리가 온보딩의 석세스를 얘기하는 팩터는 그 세 가지라고 또 주장하는 논문이에요. 이건 사실 제가 논문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유심히 보는 그 논문들의 그는 뭐냐면, 이렇게 현업에 있는 분들이 학자들과 함께 논문에 참여하는 그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물론 이제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도 심리학자들이 많잖아요. 이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또 현업과 또 학문가의 이런 연결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 이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낼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까 참 궁금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히
뭔가 좀 아카데믹 컨텐츠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현업에서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 또 현업에 많은 직관적 또 현상적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온보딩을 들여다보니 한 세 가지 액티비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심리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뭔가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인과 구조를 계속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인과 구조를 이런 방식으로 계속 연결했다는 것도 눈에 띄죠. 그리고 이 연구가 너무 재밌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와요. 이렇게까지 예쁠 수가 없어. 너무 판타스틱해. 뭐 이게 제일 판타스틱한 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거잖아. 무슨 얘기예요? 완전 매개야. 완전 매개야. 우리가 좀 매개 중에서 완전 매개를 볼 때 거의 맛이 가잖아요. 야, 씨, 완전 매개. 이럴 때 맛이 가잖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3년이는, 얘는 0.05 수준이고, 얘는 0.01 수준이에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 유효해요. 3년이는 다 유효해. 이 선행 변수로 다 유효한 요인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트레이닝, 서포트예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온보딩 석세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얘기죠. 셋 다 유효하니까, 일단은. 또 셋 다 유효하니까, 셋 다 유효한 것들 중에서 제일 센 놈은 역시 서포트예요. 서포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서포트예요? 아까 우리 봤잖아. 조직적 관점에서의 어떤 제도라든가 시스템, 이런 어떤 서포트가 있을 거고, 또 리더가 하는 서포트가 있을 거고, 그쵸? 또 코어 코드라는 서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서포트의 기본이겠지. 그런 기본적인 서포트들이 석세스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얘를 하게 되면 뭐예요? 사티스팩션과 또 릴레이션스 퀄리티가 높아져요. 그러면 뭐가 낮아져요? 턴오버 인텐션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완전 매개로 떴어요. 완전 매개로 떴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원보딩 석세스는 사티스팩션을 통해서만 일이 가는 거죠. 그쵸? 이걸 통해서만 일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보딩 석세스를 통해서 잡 세티스팩션과 무려 0.7이에요. 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잖아요. 우리가 이런 수치를 보면 이게 과연 연구를 제대로 한 걸까라는 의심부터 하잖아. 특히나 의심의 달인들이시잖아. 인지 배우신 분들은 의심과 회의에 인간에 대한 회의, 또 이런 조작에 대한 의심, 이걸 너무 일상화되신 분들이니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뭐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제 훑어보니까 이걸 의심할 여지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또 다른 관점을 좀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리고 이런 요인 분석을 해보니 요인도 깔끔하게 잘 묶여요. 이렇게까지 깔끔할 수가 없어. 뭔가 아주 훌륭한 온보딩에 관련된 하나의 인과적 모형. 아까 우리가 제 인과 모형 강조했는데, 인과적 모형으로서 꽤 괜찮은 모형이 IBM과 또 이제 이런 학제 간의 연결을 통해서 나왔던 이 결과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뭐 이런 결과물이 의미가 있고, 또 이거 충분히 재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재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사실은 지금 기업에 있는 HR하는 분들이 이런 심리학적 관점이 좀 있어야 돼요. 심리학적 관점을 갖고 그 현상들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만약에 비즈니스적 관점만 보잖아요. 그러면 늘 현상 위주로 다루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인과 결과, 또 그 인과 구조를 가지고 뭔가를 들여다보는 게 습관처럼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김경윤 교수님께 늘 감사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수님께서 이런 기업을 다니시면서 심리학의 강점들을 잘 어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매력적으로 잘 어필해 주셔. 그래서 관점 자체를 좀 바꿔놓는 그런, 특히나 이제 리더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저창 강연이라든가, 혹은 임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워크숍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걸 아주 잘 전달해 주셔서 제가 가서 얘기하면 되게 편해요. 교수님 일단 토양을 잘 닦아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를 얘기하잖아. 잘 먹혀. 이런 관점은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고, 이건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현상이나 어떤 플러스 파러스 이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위주로? 팩터 위주로 보는 관점은, 이것은 이런 논문에서도 주장하듯이 이건 일종의 이볼루션이고요. 우리의 퓨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방향,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은 그냥 우리가 팔러스를 만들고 또 우리의 현장은 어떻고 이런 거보다는요, 팩터 위주로 분석을 해서 팩터 위주로 접근하는 거. 이게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지만은 그게 실제 옳은 방향이다. 바른 방향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논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키 엘리멘트야. 그렇죠? 이런 키 엘리멘트가 뭘까? 도대체 뭘까를 보면, 이분의 논문에서, 이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분의 논문에서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는 relationship building, 또 organizational support, 또 communication. 이 3요인 되게 중요하다. 이 3요인은
3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일단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실패 요인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잖아요. 실패 요인에 대해서는 또 이 논문에서 이런 실패 요인들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심리학을 배워서 가질 수 있는 장점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직 내에서 이런 온보딩뿐만 아니라 심리학이 개입할 수 있는, 또 조직뿐만 아니라 어느 장면이든 간에 심리학이 개입할 수 있어서 결과를 만드는 가장 큰 어떤 그 매력은 뭘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형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기술하는 것보다는 인과 구조를 살펴보고 인과의 모형을 만드는데 훨씬 더 드리븐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데 훨씬 더 매력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도 그냥, 아까는 경영학에서는 뭘 얘기해요? 논문에서는 이 3요인이다라고 얘기하고 3요인의 중요성을 이제 설파를 하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를 모형화시키는 거예요. 모형화시키면 어떤 게 탄생할까요? 여기에 이 3요인이 잘 됐을 때 얘는 뭐예요? 이게 successful onboarding이잖아요. 그럼 둘 다 잘 되는 거. 그쵸? 이 영역이 있겠지.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 또 이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뭔가를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요인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있어요? 또 어떤 기관이 있어? 그러면 이런 때 우리가 의뢰를 받고 뭔가 좀 솔루션을 제공을 할 때, 심리학적 관점에서 제공을 할 때, 일단은 뭐해?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해서 그 조직의 현상을 분석을 하고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 조직이 만약에 셋다가 잘 되는 조직인지 그렇지 않은 조직인지, 이런 조직들의 현상을 분석해서 여기 나올 수 있는 솔루션들, 각각의 솔루션이 과연 같을까요? 다르겠죠. 여기서는 뭐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보완하라고 나올 거고, 여기서는 이쪽 영역을 보완하라고 나오겠지만은, 그런 단순한 솔루션을 넘어서서 이 영역이 갖고 있는 장점들과 또 치명적인 어떤 단점들이 있다면 그걸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솔루션을 또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아까 핏 피팅입니다. 핏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인디비주얼 레벨에서 나는 이 조직과 핏이 되게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나는 핏이 나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잡이 됐든 조직이 됐든 또 사람이 됐든, 또 조직 레벨에서 얘는 핏이 좋아, 얘는 핏이 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짝사랑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조직이 되게 좋은데 이 조직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이럴 수 있잖아요. 조직은 얘를 원하는데 얘가 조직을 또 안 좋아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쵸? 제가 사실은 직장 생활의 대부분의 경험들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서로 이렇게 잘 맞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조직이 나를 원하거나 내가 조직을 원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이때 각각의 영역들의 솔루션이 과연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게 우리는 심리학이 되게 잘하는 영역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온보딩이 됐든 다른 주제도 관계없어요. 오늘은 하필이면 온보딩이지만 온보딩이 아니라 다른 주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트레이닝과 또 이런 관점과 또 이런 우리의 학습한 어떤 지식 결과물들을 잘 이입을 하게 되면, 제가 보건대 여러분들이 어딜 가셔도 꽤 인정받는 인재가 돼요. 그게 또 하나의 스탠딩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잘 배우는 것은 피팅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직에서 잘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스탠딩 아웃이거든요. 그쵸? 이걸 저는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되게 잘할 수 있는 분들이다. 특히나 좋은 스승님 밑에서 배운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예. 아울러 신강현 교수님 수업도 같이 들어주시면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개인차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차는 뉴커머들의 성공 변인들이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일단 타고난 빅5 중에서 어떤 팩터들일까요? 그러면 일단 A가 낮다. A가 낮아요? 잘 적응할까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지. 2가 높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5가 높아. 좀 더 컬처에 대해서 수용성이 좋기 때문에 얘도 좀 뭔가 좀 의미가 있는 팩터들이죠. 여하튼 우리가 이런 개인차나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개인차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차 변수들도 함께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챕터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단 개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차에 매몰되는 것도 심리학자로서 좋은 자세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건 얘가 이래서 이래. 그게 그 유명한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잖아요.
FAEE 있잖아. 기본적 귀인 오류잖아. 우리 이거 범하지 말라고 특히나 인지심리학 엄청 트레이닝 받으신 분들이잖아. 이런 편향 그쵸? 그렇죠. 이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리학자라고 얘기하면 또 심리학에 개입을 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기대도 마찬가지예요. 뭘 분석하게 해요? 개인차 분석하게 하거든. 그렇잖아. 우리 이거 너무 우리 또 이거 너무 익숙한 나머지 또 그 얘기를 되게 잘해.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야. 이게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건 뭐야? 리더 이런 특성 때문에 그렇다. 팔로워들과 이들의 빛이 어떻고 그렇다. 뭐 이런 거, 그 특성 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특성에 미치는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가, 이거 얘기하는 거 우리 되게 잘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가서 질문이 나오잖아요. 어떤 의문이 생기잖아. 잘 풀어줘. 그것도 기가 막히게. 그것도 이런 자료나 근거들을 또 확실해.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매몰되기 쉬워요? 개인체 매몰되기 참 쉬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맹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런 맥락 변수, 그쵸? 다른 어떤 통제되지 않은 변수들에 관련된 직관적 의심이 있잖아. 아, 이게 아마 통제되지 않은 어떤 변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거, 직관적 의심이 있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뭐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니까. 에스모 그룹이에요? 이 사람은 에스모 그룹의 임원들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예스모 그룹의 임원들을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people analytics, HR analytics라는 하는 분인데 데이터를 한참 분석하다 보니까 질적 양적으로 다 아주 재밌는 결과를 발견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하이 퍼포머들 있잖아, 임원들. 공통점이 있어.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역사에 관심이 있대. 역사에 관심이 있대. 그 역사 중에서 어떤 역사? 조선시대 역사에 아주 관심이 크다는 거야. 그러면 그 조선시대 역사에 관심이 크다는 건 뭐야? 하이 퍼포머의 일종 수준의 자질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특성이 아닐까? 그리고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역사라는 게 뭐예요? 역사가 바로 인과의 흐름이잖아. 그러니까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사고의 특성은 뭐냐면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비즈니스를 잘하고 성과를 잘 내는 거다. 이렇게 설명도 깔끔하게.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채용을 할 때 뭐 봐야 돼? 우리가 또 인터뷰를 할 때 뭐 질문해야 돼요? 그거 질문해야지, 역사. 근데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직관적 의심이 들잖아요. 어떤 의심? 이런 맥락 변수. 그쵸? 이제 기본적인 변수는 실험 설계의 문제죠.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지. 그쵸? 그렇잖아. 이 대표적인 어떤 오류예요? 우리는 성공한 팩터만 봤지, 실패한 사람들도 똑같은 팩터를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보지 않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은 실패하는 놈들도 똑같이 7가지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거지. 우리 그런 거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낮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만약에 역사에 관심이 있다는 게 드러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설계죠. 그렇잖아. 우리 일단 이거 의심이 되잖아. 두 번째 의심은 뭐예요? 맥락이나 환경 변수.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 김경일 교수님과도 신분이 굉장히 강한 우리 지금은 이제 많이 매스컴에 사라진 그분이야, 그분. 설민석 선생님이 조선시대 역사를 막 책도 쓰고 막 만화도 나오고 아무튼 여기저기서 엄청 강연했던 때예요. 그러면 그때 인터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조선시대 역사가 관심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 뻔한 어떤 오류, 이런 오류를 그 당시에 이런 걸 발표를 해요. 심지어는 그게 꽤 좋은 이렇게 조찬쌤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막 흘러나와.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심리학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오류를, 차태성으로 바꿨어요. Nearby Mutual Friend. 여하튼 절대 하지 않은 오류를 쉽게 하잖아. 쉽게 범호가 있잖아. 우리는 그거 어때요? 그냥 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시스템 1으로 우리 작동하잖아. 이거 뭔가 아니다. 그쵸? 기거란 척 방식으로 작동하잖아.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맥락 변수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개인차 변수만 얘기하는 건 디버스티 스포츠. 개인차 변수만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쵸? 맥락도 같이 봐야 돼. 이게 이제 대표적인 논문이 바로 이런 논문들이에요. 자, feeling negative or positive about fresh blood죠. fresh blood는 새로운 피. 우리가 보통 사람들 들일 때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를 수혈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 이게 사실 이게 놀랍게도 영어 표현이에요. 프레시 블러드야. 프레시 블러드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데 이가 파지티브한 느낌을 갖느냐 네거티브한 느낌을 갖느냐는 거야. 그쵸? 자, 논문의 내용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조직에 합류를 했어요.
합류를 했는데 그 조직의 분위기가 나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들어온 순간부터 분위기가 점점 나빠져.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슬로프를 그려요. 자,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 원인은 비교하겠지. 어디에? 얘 때문이야. 그렇잖아요. 이 전보다 달라진 건 뭐야? 얘가 들어와서 그래. 그러니까 얘가 뭐야? 주요 원인이야. 얘 뭐?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 라는 게 네거티브 어펙트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포지티브 어펙트를 그렇고 슬로프를 그리는 것은 뭐냐? 그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래요? 언제 그래? 팀 퍼포먼스 prior to newcomer entry가 low 할 때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전의 성과가 나쁘잖아요. 직전의 성과가 나쁘잖아. 그러면 새롭게 누가 그걸 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들이든 아니면은 우연히 어떤 사람이 들어왔든 그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네거티브 어펙트가 베테랑이니까 기존 사원들이야. 기존 사원들의 네거티브 어펙트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개인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성의 문제가 아니야. 뭐의 문제예요? 조직의 성과의 문제예요. 조직의 성과가 좋잖아요.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 조직의 성과가 나빠. 그러니까 기존 프라이어 퍼포먼스니까 직전의 성과가 나쁠 때는 사실은 어디에 귀인해요? 얘 때문에 그래, 새로운 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분석하잖아. 얘는 다 뭐 때문이에요? 퍼포먼스 때문이에요. 조직 성과가 좋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안 벌어져. 우리가 조직 문화 연구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조직 문화 연구할 때 구성원들한테 서베이 돌리죠. 구성원들이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는지, 그쵸? affective commitment, 그쵸? 또 뭐야? 이 컬처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의 가치관과 일치감을 느끼는지, 이런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조직 가치나 개인 가치는 변한 적이 없어. 가치는 잘 변하지 않은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조직의 성과가 계속 좋아.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합니까? 조직 가치와 개인 가치가 일치한다는 비율이 높아져요. 조직의 성과가 나빠지잖아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아져. 이건 조직의 성과의 문제예요? 아니면 개인 가치관과 조직 가치관의 차이의 문제예요? 이거 좀 애매해요. 헷갈린단 말이야. 이렇게 애매하고 헷갈릴 때 우리는 심리학에 보는 관점은 일단은 뭐예요? 모든 변수를 일단 다 고려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증명할 때는 뭐 해야 돼? 통제 변수와 실험 변수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는 이런 트레이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이런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굉장히 파워풀해.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 관련된 논문, 다른 논문이나 저널들을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맥락이나 환경 변수를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논문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심리학과 연관된 논문들 있잖아요. 이런 논문들은 맥락과 환경을 통제 변수도 컨트롤 베리어블 들여다보면 아주 잘 기술돼 있고 통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디스커션이나 피처 리서치 뭐 이런 데서 리미테이션 이런 데서 잘 드러나 있어. 그게 심리학의 논문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뉴커머 성공의 개인차 변수 중에 가장 큰 거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개인차 변수 중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겠지. 프로액티브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타스크 퍼포먼스가 높을까? 또 이런 앵자이어티는 낮을까? 또 이런 아까 우리가 피팅인이죠? 이거 되게 잘하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쭉 보는 겁니다. 쭉 보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매개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뉴커머의 프로액티브 퍼스널리티예요. 물론 슈퍼바이저의 프로액티브 퍼스널리티와 핏이 좋아야지 그 효과가 크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뉴커머들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프로액티브 퍼스널리티라는 게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최근에 연구되고 있어요. 최근에. 자, 그러면 프로액티브 퍼스널리티 혹은 퍼스널 이니셔티브라고 불리우는 요 특성이 있어요. 자, 요 특성은 최근에 혹시 여러분들 이 책 보셨어요? 히든 포텐셜? 애덤 그랜트는 조직심리학 마튼 스쿨의 조직심리학자죠. 아시다시피 이 사람 뭐 기브 앤 테이크, 뭐 오리지널스, 뭐 이런 책들로 되게 유명하죠. 여하튼 히든 포텐셜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최근에 나온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우리 뭐 안 좋아해요? 뭘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좀 선호가 왔다 갔다 하냐면 첫 번째는 개인차, 타고난 특성, 네이처 되게 우리 또 꽂혀 있잖아. 네이처에 꽂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널처 또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처하고 널처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잘 설득할 수 있는 그 심리학자들을 우리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이처에만 꽂혀 있는 사람들, 널처에만 꽂혀 있는 사람들, 우리 이거 별로잖아. 이 둘 다의 이거 뭐 어떤 조건이 됐든 아니면 환경이 됐든 아니면은 어떤 시점이 됐든
그쵸? 이런 것들이 너처가 큰 시점과 네이처가 큰 시점 이렇게 뭐가 됐든 간에 뭔가의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애덤 그랜트가 이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예요. 애덤 그랜트는요 이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야. 이 사람이 했던 연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스예요. 독창적인 사람들, 어떤 창의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리스크 테이커일까? 리스크 어보이던스 경향이 강할까라는 거예요. 위험 회피냐? 위험 선호냐? 우리 보통 이제 투자할 때 위험 선호, 위험 회피, 위험 중립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기존 관점이야. 기존 관점이야. 그런데 애덤 그랜트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일단 데이터예요. 심리학에서도 데이터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데이터를 봐. 어떤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즉 벤처를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성공한 사람들, 물론 이 사람 연구는 아닙니다. 데이터를 봐요. 데이터를 보고 나서 그 데이터의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요. 뭐였냐면 성공한 기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이 하면 리스크 테이커다. 이거 우리의 미스다. 그러니까 MYTH 제 발음이 좋지 않아요? MISS 아니고 MYTH야? 그러니까 신화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환상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가들이 리스크 테이커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리스크 어보이던스예요? 실제로 측정해보면 리스크 어보이던스 경향 강한 건 맞아. 근데 리스크 어보이던스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야. 오리지널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 다가 다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정 영역에서는 리스크 어보이던스, 즉 안정지향적이에요. 특정 영역에 안정적인 구석이 있어야 돼. 내가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구석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뭐 하기 쉬워? 도전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때 도전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 올인하잖아. 애들이 어떤 특성 갖고 있어요? 이전에 돈을 많이 딴 애들이에요? 아니잖아. 돈 다 잃은 놈들이 뭐 하게 돼 있어? 인생 한 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 리스크 테이커들이 성공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 비즈니스는 똑같다는 거야. 비즈니스도 이렇게 도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애들이 리스크 테이커 실패해. 근데 얘들이 성공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리스크 어보이던스하는 그 영역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 스테빌리티가 존재해야 돼요. 그 스티븐 워즈냐? 이 애플에서 한참 일할 때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HP 계속 다니고 있었잖아. 아시잖아요. 구글의 설립자,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이 사람들 누구예요? 스탠퍼드 수학과 박사잖아. 박사학위 끝까지 했잖아요. 구글을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야? 구글 안 되면 어디 가면 돼? 전 세계 어딜 가도 수학과 교수가 될 수 있어. 스탠퍼드인데. 이런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리스크 테이킹을 했을 때 효과가 크다. 말씀드리면 얘는 양극단의 선택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둘 다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처, 널처, 심리학자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는 게 정답이에요. 네이처도 중요하고 널처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이처와 널처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 즉 어떤 네이처들이 어떤 널처를 만났을 때 개발이 잘 되는지 이게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 또 어떤 네이처는 굳이 널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없는 네이처도 있잖아요. 거기에 쓸데없이 자원 쓰지 마라. 그게 우리가 되게 잘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 그쵸? 이게 마찬가지로 이 품성기량도 이 사람이 이제 그 히든 포텐셜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네이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널처 관점에서 우리가 PI라는 관점을 좀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물론 PI는 이분이 최초로 얘기한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책에서 PI를 굉장히 설득적으로 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좀 구체적으로 보면 PI는 크게 3요인이에요. 3요인이야. 이렇게 프로액티브한 걸 얘기하고요. 셀프 스타팅, 일단 시작을 해야 돼. 프로액티브하지만 시작하지 않는 애들은 PI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overcoming difficulty예요. 그것도 persistance야. 그러니까 마치 그립 비슷한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overcoming difficulty니까 difficulty를 적극적으로, 그 proactive하게 difficulty를 수용하는 거, 그걸 맞닥뜨리는 거. 이게 PI의 핵심이에요. 자, 정리하면 difficulty 상황이 있어요. difficulty 상황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얘를 proactive하게 접근을 해.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self starting,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뉴커머들, 특히나 온보딩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특성을 측정해보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얘가 널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널처의 영역 때문에 트레이닝이 가능해요. 실제로 이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증가된 사례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증가된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뭐예요? 실제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내는 것까지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과 품성은 우리 교수님께서도 늘 강조하시지만 이건 좀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퍼스널리티를 한 방에 퉁 쳐서 생각하는 거, 이거 큰 오류다. 이건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라고 항상 말씀하시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애덤 그랜트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성격과 품성을 구분하는 관점, 그리고 품성을 어떻게
품성 관점에서 우리가 PI라는 걸 어떻게 트레이닝하고 어떻게 개발시킬 거냐라는 것을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품성, 제가 자료는 제가 교수님 통해서 다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자료를 좀 보시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가량 남아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부터 쭉 이렇게 간 다음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갈게요. 이게 괜찮으시죠? 네, 이게 낫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 보면 이게 첫 번째는 뭐냐? PI의 핵심 뭐냐면 difficulty,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야. 이게 과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과연 이게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냐? 아니면 개발이 가능한 거냐?를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의 목표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울리. 캐서린 울리는 워낙 잘 아시다시피 인지심리학에서도 꽤 많은 업적을 많이 남기셨잖아요. 특히나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지성 관련해서도 꽤 좋은 논문을 많이 쓰셨고, 또 피시바우야 워낙 잘 아시죠. 피시바우, 아일레 피시바우 이분들이 했던 최근 연구를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교육의 목표는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거야.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는 거 있잖아. 네가 지금 공부하다가 좀 이해 안 돼. 어려워.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좋은 시그널이야. 좋은 시그널이야. 라고 목표를 설정한 그룹이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교육은 일단 뭔가 배우는 거거든. 그러면 효능감 느껴져야 되잖아. 그럼 네가 효능감을 느낀다는 건 뭐야? 뭔가 좀 잘 되고 있다는 거지. 그 느낌이 바로 뭐야? 그게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거야. 라고 두 번째 집단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motivation to read니까 얘를 즉 반대되는 견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네가 수용하고 읽으려 하냐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공화당의 가장 대표적인 매체가 뭐예요? 박스잖아요. 민주당의 가장 대표적인 매체가 뉴욕타임스잖아. 이걸 서로 반대되는, 즉 공화당원들이 뉴욕타임즈를 읽으려는 성향, 그런 시도, 또 민주당원들이 박스뉴스를 보려고 하는 시도들, 이게 언제 드라마틱하게 높아지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그 학습의 효과성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의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번을 추구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육이 만약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쉬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정도로 설명하는 게 좋은 설명이다. 이런 거. 이게 과연 진실일까? 그 진실의 영역이 있겠죠, 분명히.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의 임원들이에요? 이분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근데 중학교 2학년 수준에 설명하는 걸 가지고 누가 프레젠테이션 한다. 그걸 보고서에 들어간다. 이게 맞는 거예요? 미친 거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냥 어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정답의 확률이 높은 건 존재하죠. 우리는 정답이 없다라고 전제하는 것은 좋은 심리학자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정답은 없다. 누구든지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이건 심리학자의 태도가 아니죠. 심리학자의 올바른 태도는 정답이 확률이 높은, 정답은 없을 수 있지만 확률이 높은 답은 어디든 존재할 수 있다. 라고 계속 찾아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그동안 어떻게만 설정해왔고 또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이냐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 고정관념은 깨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나 뭐예요? PI라는 관점에서 보면 특히나 온보딩, 또 어떤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는 것, 그래서 성과를 내는 것, 이런 장면에서 보게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계속 있던 사람들, 온보딩 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살아온 어떤 그 기술이나 지식을 받아들이는 상황과 새롭게 들어간 사람들이 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과연 같을까요? 뭔가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좀 있겠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따져보고 그 요인들이 뭔지, 어떤 때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도가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거 좀 넘어가서요. 이제 여기서 보면 또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absorptive capacity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흡수 역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흡수 역량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가 달라요? 온보딩이 달라요. 온보딩 PI가 다르고 PI가 다르고 온보딩이 다른데, 이렇게 absorptive capacity 이런 얘기를 듣잖아. 우리는 뭐가 또 궁금해요? 맨유이니까. 그쵸? 이거 어떻게 측정했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 그래서 보면 얘가 요인을 보게 되면요, 크게 한 4요인이고 측정은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 좀 드릴 테니까 우리가 뭔가 잘 보세요. 개인차였잖아. 우리는 지금 온보딩이 잘 되는 개인차예요. 개인차에서 중요한 변수는 뭐예요? PI야.
PI와 더불어 하나 더 봐야 될 변수가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absorptive capacity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 흡수 역량이 큰 사람은 자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원의 여유가 있을 때는 받아들이죠. 자원의 여유가 없을 때는 안 받아들이잖아. 따라서 프로액티브해지기 쉬운 게 뭐예요? absorptive capacity가 있는 사람들은 프로액티브해지기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건 좀 제가 이건 중간에 좀 스킵해서 뉴커머들이 또 다른 성공 요인을 보게 되면 기대감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기대감이에요. 이건 되게 재밌는 팩터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도 역시 최근 연구인데 최근 연구를 보게 되면 뉴커머들이 성공하는 요인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뉴커머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겠죠. 그쵸? 또 뭐가 있어요? 뉴커머를 바라보는 기대감이 있겠죠. 그쵸? 내가 이 조직에 되게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것을 뭐 셀프 에피커시라고 표현할 수 있죠. 효능감이라는 거죠. 자, 또 어떤 거 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뉴커머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의 기대감이 있겠지. 뭐 예측하셨다시피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인터랙션 하겠죠. 둘 다 되게 중요하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런 거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잖아 이런 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뭔가 좀 착각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뭐예요? 봐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대가 있어? 또 슈퍼바이저도 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둘 다 높았을 때 성과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과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까? 또 이런 분석도 해봐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 명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진실 혹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그럴까? 라는 게 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 하나만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메이저리그 기준에서 대략 한 80만 건의 연구예요. 80만 건의 연구 중에서 스트라이크하고 볼을 판정하는 정확도예요. 정확도.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 정확도가 높은 거죠. 스트라이크 볼 판정한다.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잖아. 요거 보는 겁니다. 이런 거 보는 건데 이게 사실 사람의 판정이 100%가 아니죠. 에러가 떠요. 근데 어떤 판정이 더 쉬울까요? 스트라이크를 볼 판정하는 게 쉬울까요? 스트라이크 판정하는 게 쉬울까요? 볼을 볼로 판정하는 게 쉬울까요? 볼은 아예 벗어난 경우가 많잖아. 볼을 볼 판정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액추얼 볼인데 콜드 볼이야. 얘가 87%예요. 액추얼 스트라이크인데 콜드 스트라이크야. 얘가 81%야. 그러니까 볼 판정이 더 쉽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자, 이때 어떤 사람들이 존재해요? 됐다 운 좋은 놈들 있겠지. 뭐야? 내가 투수예요? 투수인데 내가 볼을 던졌어? 심판이 뭘 만들어줘? 스트라이크. 아싸. 그쵸. 재수잖아, 재수. 또 어떤 거? 내가 타자야. 타자인데 분명히 스트라이크야. 근데 심판이 뭘 만들어줘? 볼. 이게 재수잖아.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 누가 이런 행운을 많이 가져갈까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행운을 많이 가져갈까? 그리고 기준은 뭐였냐면 기대감이 큰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로 구분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기대감이 큰 선수가 누굽니까? 오타니 쇼헤이잖아. 오타니 쇼헤이야. 오타니가 마운드에 등판해? 기대감이 크겠지. 삼진 잡아주겠지. 스트라이크 꽂아주겠지. 야, 이런 볼 카운트에서 이때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스트라이크 잡겠지. 뭐 이런 거. 요거 우리 기대가 크잖아요. 자, 근데 얘가 뭐야? 볼을 던졌어. 이때 기대가 큰 나머지 심판이 볼 판정을 그냥 사정없이 내려버릴까? 아니면 이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들어줄까라는 거예요.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피처의 스테이터스야. 이게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게 뭐냐면 오른쪽은 볼을 스트라이크로 받는 비율이에요. 왼쪽은요 스트라이크를 볼 판정 받는 비율이야. 쉽게 얘기하면 자, 피처의 스테이터스야. 피처가 유망한 사람이야. 기대가 큰 투수야. 얘가 방어율도 높고 잘 던져 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레퓨테이션 좋아. 특히나 볼 컨트롤 잘한다. 이런 거 레퓨테이션 좋단 말이야. 평판 좋단 말이야. 얘가 등판하잖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얘는 볼을 스트라이크 만들어줘요.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예. 김경희 교수님이 어디 가서 좀 실수나 실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실수를, 아마 이런 의도가 있었겠지. 이러면서 그걸 성공으로 포장을 해줘.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잘못된 얘기를 해.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야. 오늘 강의에서 제가 뭔가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거나 잘못된 얘기를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어때요? 제가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은, 늑대처럼 잡아먹으려고. 그러겠지. 왜? 저는 뭐예요?
저는 마이너리티야. 마이너리티가 뭐냐면 애들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애들이야. 예를 들어 뭐 마이너에서 방금 올라온 애들 요놈들 있잖아. 얘들은 뭐야? 억울해. 왜? 분명히 스트라이크 던졌거든. 근데 뭐야? 심판이 볼 만들어줘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인 거지. 자자자. 여기 보면 베터의 레퓨테이션. 얘가 뭐예요? 베터가 평판이 좋은 애야. 특히나 뭐 잘 참는데 이런 평판이 되게 좋아. 라고 하면은 얘 뭐 성구안 있다 이런 평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 그러면요 스트라이크 던지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볼 만들어줘요.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기사 많이 보잖아요. 이런 거 보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 있어요? 심리학자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얘가 얼마나 잘 치느냐, 장타율이 얼마냐, 방어율이 얼마냐, 이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심리학자라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얘가 얼마나 운 좋게 볼넷을 많이 받아가느냐, 얼마나 출루율이 높으냐, 운 좋게 잘 나가느냐, 이런 거. 분명히 죽을 타이밍인데 안 죽고, 누가 하나는 볼 만들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볼넷으로 나갈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뭐예요? 스트라이크로서 삼진으로 딱 죽을 만한 시점에, 볼 한 장 만들어준 바람에, 유리한 볼 카운트가 돼서 한 방 더 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이런 거. 우리 이거 봐야 되거든. 보면은, 얘의 기사의 대부분 뭐냐면, 항상 이게 상투어처럼 나와요. 관용어처럼 나와. 유리한 볼 카운트래. 그 유리한 볼 카운트를 도대체 누가 만들어줬을까? 투수가 만들었어요? 아닐걸요? 심판도 충분히 기획했겠지. 심판도 기획했겠지. 장효조가 치지 않으면 볼이다. 막 이런 거. 이게 이제 일종의 레퓨테이션. 삼성의 장효조를 아세요?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 나이가. 자, 이건 이제,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카데믹 장면에서 똑같아요. 아카데믹 장면에서도요, 에미넌트 어서가 있어. 이미 유명한 저자예요. 김경일이라는 이름이 딱, 교신 저자, 이렇게 제1저자 딱 들어가 있어. 근데 뭐야, 이게 뭐 데이터 잘못 쓰거나, 그래서 다시 이게 퇴출당해. 게재됐다가 퇴출당하는 경우 간혹 있잖아요. 퇴출당했을 때, 이렇게 레트랙션 당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사이테이션의 디퍼런스가 얼마나 바뀌냐, 얼마나 인용이 얼마나 변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변해요? 거의 변하지 않아요. 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평판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야. 별 기대감이 없었던 어서들 있잖아. 전혀 유명하지 않은데 어느 날 어느 학술지에 기재했단 말이에요. 게재했는데 그 게재한 게 리트랙션 됐어. 빠꾸 당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얘는 나락이에요. 세컨 찬스가 없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까? 아닐걸요? 기대가 크면 실망을 해도 다시 기회가 생기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해요. 특히나 프로, 아마보다는 프로 쪽에 훨씬 더 이게 좀 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대감이라는 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단순한 패러다임, 단순한 어떤 프레이스가 있다면 이런 어떤 명제 프레이스는 좀 오래 좀 거릴 필요가 있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심리학적 관점에서 얘를 좀 분석하고 들여다보고 이럴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뉴커머들의 기대감은 실제로 효과가 커요. 본인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런 슈퍼바이저 기대감, 또 코어커들의 기대감, 또 오거나이제이션 이런 기대감은요. 일단은 높은 것이 무조건 정답이에요. 무조건 정답입니다. 이건 이영분은 워낙 잘 아시다시피 그 영국의 행운아들과 불운아들을 나눴습니다. 이건 리처드 와이즈만의 연구죠. 연구라기보다는 일종의 실험이었죠. 학술지에 게재된 적은 없으니까. 하여튼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뭐였냐면 로또에 당첨될 것 같아? 영국에 자기가 행운아로 생각하는 사람들, 베스트 행운 집단, 이 사람들 뭐라고 해요? 내가 사서 안 될 게 있겠습니까? 나는 돼요. 이런 애들이 운이 좋은 그룹이에요. 내 인생에 된 적이 없는데 이 로또가 되겠어요? 이렇게 뭔가 좀 안 되는 걸 자꾸 안 되게 해석하는 애들 있잖아. 얘들은 실제로도 기대감이 낮죠. 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기대감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꼭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는 그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또 특히나 심리학과 대학원에 대한 기대와 또 제 나름대로의 믿음은 커요. 여전히 존재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신강현, 김경을 이런 투톱이 이 학과를 지키고 있는 이상은 저는 이게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학원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요. 우리의 기대감이 상호 높았을 때 마치 뉴커머들이 이런 정착이 더 잘 되듯이 또 성과를 잘 냈고
또 스트레스 수준도 낮고 번아웃도 안 되고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에서 다 좋은 영향을 보이듯이 우리가 우리 상호간에 갖는 기대감도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도 일정 수준 좀 높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리고 여러분 상호간에 또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승원 선생님과 박세길 선생님, 또 이지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각각의 서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들이 일단은 높은 것은 결코 쉽게 배신하지 않는다. 아,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다 써서요. 네. 그래서 마지막 얘기는 넘어가고 교수님, 제가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네네.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저도 좀 열심히 뭐 필기를 하다가, 자, 답이 좀 졌네. 죄송합니다. 아, 아, 그, 아, 기대가 크면 행운도 크네요, 진짜. 네네. 아, 이 장요, 인과가 바뀔 수도 있는데요. 장요조를 모르는 분이 많다는 건 좀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뭐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되니까. 네네. 네. 한 5분, 10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이거 나 진짜 고민되는데 퍼스널리티 성격인데 캐릭터를 왜 우리 이제 품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맥락에 따라서 나는 이게 라임 때문에 그런지 인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더 맞을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 어떤 논문 읽을 때냐면 성격을 보고 인격을 판단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논문들을 할 때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똑같이 이제 퍼스널리티 캐릭터로 이렇게 하는데 성격을 보고 인격을 왜냐면 이제 우리는 그때 대부분 성격이 좋으니 인격도 좋겠구나. 요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 게 착각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대부분 상대적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건 성격이잖아요, 성격적 측면. 근데 인제 성격을 보고 좋은 아니 성격의 긍정적 측면을 보고 '이 사람의 인격은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쪼끔 더 워딩이 잘 맞아서 그러는데 요거 혹시 아주 마이너한 문제인데 품성, 인격 이게 캐릭터가 쉽지 않은 번역이더라고요. 뭐 네. 저도 저기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게 예. 이제 브라이언 리틀의 우리말로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성격이란 무엇인가? 브라이언 리틀은 하버드에서 성격 심리학을 강의하셨던 네네. 그 아담 그란트가 본인 학부 시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또 찬사를 보냈던 음. 그런 학자시고요. 브라이언 리틀이 테드에서 강연한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은데 이분이 성격 심리학자로서 성격의 세 가지 근원을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자연 발생적 근원이에요. 네이처야 네이처.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문화에 따라서 성격의 어떤 발달이라든가 표현하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달라진다. 세 번째는 이게 개인 목표예요. 내가 내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매진하는 과정에서 성격은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 또 이렇게 또 주장하시거든요. 물론 성격은 거기에 충분히 예, 그러니까 저 못 들어서요 지금. 성격은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네, 예예.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변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역시 뭐 이렇게 캐롤 드웨이가 얘기한 뭐 그로스 마인셋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거고 또 앤젤라 더거스가 얘기한 뭐 그릿 같은 것도 분명히 영향이 좀 있겠죠. 여하튼 이분의 얘기는 크게 한 세 가지 근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핵심인데 그 이게 자연 발생적 근원이 있고 사회 문화적 근원이 있고 또 개인 목표에 근거한 이런 근원에 따라서 성격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주장이고요. 그 관점에서 퍼스널리티와 캐릭터 이걸 좀 구분해 보면 퍼스널리티는 자연 발생적 근원의 영역이 클 때, 그러니까 이걸 꼭 3등분해서 자연 발생적 근원은 퍼스널리티고 또 이걸 뭐 이렇게 개인 목표나 사회 문화적 근원은 뭐 캐릭터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격이든 품성이든 지금 말씀하신 인격이든 이걸 표현하는 과정에 실제로 심리학자라면 그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한테 주셨으니까 제가 좀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성격을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이 세 가지 근원을 봤을 때 오리진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오리진을 봤을 때 첫 번째 오리진이 크다. 라고 할 때 성격을 표현한다면 저는 퍼스널리티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만약에 뭐 이런 개인의 목표라든가 또 다른 영역들, 사회문화라든가 또 다른 영역의 어떤 비율이 더 크다면 그때는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옳다. 근데 이게 캐릭터를 번역할 때 아시다시피
뭐 캐릭터리스틱스 이런 번역을 할 때요. 매 책마다 다 다르게 번역이 돼요. 음, 다 다르게 번역이 돼. 어떤 때는 얘를 성격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인품, 어떤 때는 성품, 어떤 때는 인격. 이게 다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그걸 사실 뭐 심리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만든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인격이나 인품이나 이런 용어를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요. 기존의 용어를 다시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념적 정의가 있고 조작적 정의가 있잖아요. 우리는 조작적 정의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특정 가능한 조작적 정의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품성, 또 성품 혹은 인격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그와 관련된 조작적 정의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 발생적 그런 어떤 그런 조작적 그런 어떤 측정의 비율이나 양이 빈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퍼스널리티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그걸 얘기할 때 그 장면에서 얘의 개념적 정의뿐만 아니라 조작적 정의에서 이런 영역이 더 크다면,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측정하는 게 훨씬 더 크다면 그때는 다른 표현을 쓰는 게 맞다. 근데 그게 캐릭터를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한 번역도 마찬가지다시피 이 캐릭터 그 자체를 번역하는 것보다는 맥락에 맞게끔 조작적 정의를 감안해서 생각해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네, 네. 오케이. 네. 아니, 저기 밑에 채팅창에 아, 이난 쌤이 질문 빌런, 주셨는데, 이것 저기 김경수님의 그 고려대학교 스승이시잖아요. 예, 그분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검증된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게 일종의 우리가 좀 확증 편향일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뭔가 볼 때, 야, 이 조직에서 빌런 한 명 반드시 찾아야 되잖아. 그거 안 찾아. 그 뭐야, 너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투 치는데 호구가 안 보여. 그럼 네가 호구다. 뭐 이런 거. 그 뭔가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늘 쓰는 일상적인 용어인데, 한상렬 교수님 맞습니다. 예, 일상적인 용어인데 이게 과연 그게 이제 편향에 의해서 나온 그런 법칙인 건지 아니면은 실제 그런 건지, 이건 좀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쵸? 우리 그런데 또 반응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보는데 이것은 상당히 저기 편향에 가까운, 하지만은 꽤 재밌다. 편향이지만 좀 재밌는 게 있잖아요. 위트 있고 재밌죠. 왜냐면 거기서 우리가 통찰이나 성찰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렇게 생애 이렇게 사고 치는 비율이, 만약에 네가 청소년기에 사고를 안 쳤다면 나이 들어 사고 치는 거야, 뭐 이런 거. 뭐 이런 어떤 비율 보존, 뭐 어떤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하듯이 뭔가 보존되는 뭔가가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것. 상상해 보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뭐 연구의 가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왜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에 쉽게 수용을 하고 이런 데 잘 메모리 잘 될까? 이런 데 잘 꽂힐까? 그건 우리가 또 밝혀야 될 심리적 숙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건, 밈이고요. 실제로 현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가 아는 지식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오히려 이 현상이 팽배해진 이유, 또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편향들, 심리학적 개념들, 이걸 보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뭐 산업조직에서 계신 분들 질문 혹시 하실 거 있으신지요? 아, 하나 정도 더 받아볼까요? 이, 어, 에일리 피스바는 진짜 이 사람도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언제 쪽이야, 진짜.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왜, the structure of intrinsic motivation. 이거 한나쯤 쓸 때 됐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왜 어, 그, 애니얼 리브 오브, 어디더라? 애니얼 리브 오브 사이콜러지는 아닌데, 그것도 사이콜러지컬 리브도 아닌데, 하여튼, 내적 동기의 구조를 딱 썼는데, 너무 잘 썼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진짜 내적 동기 진짜 진짜 막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진짜 옛날 이상한 얘기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관 속에 들어갔던 걸 다 살려줘가지고, 엘리피스반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연구자입니다.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해줘서 감사드리고.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뭐, 워낙에 재밌게 들어가지고 지금 아마 말씀하신 내용 이제 소화하기도 바쁠 거예요, 저희. 자, 그러면,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박신미 박사님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도 사실은 워낙 우리도 계속해서 온보딩을 어디선가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쓸모 있는 얘기를 해 주신 박신우 박사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쯤 한번 다시 모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각오합니다. 교수님. 저한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 특히나 감사합니다. 김용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는 큰 은인이세요. 아이고, 아이고, 교수님 아이고. 말씀 주시죠. 저기 제가 카톡을 오후에 살짝 보고 관련된 서류 때문에 네. 네, 네, 뭐 네. 여쭤보려고 카톡 드릴게요. 김 교수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 중에 한 아이고, 분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자, 이제 나가시죠.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강의로 들으신 분들은 이제 됐고, 어,